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시장에는 호재 소식들이 틈틈이 전해지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 시장을 좀 믿고 의지해도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시그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가격의 변화들이 단기적으로는 사실 추측이 굉장히 힘든데요. 뭐 여러 가능성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어느 한 방향으로 조금 더 방향의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오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3대 지수는 이번 주 후반에 예정된 잭슨홀 미팅과 그리고 아마 23일 장 마감 후에 발표가 될 텐데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 지수는 0.11% 하락했는데 나스닥은 오랜만에 큰 상승 움직임을 보이면서 1.56%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특히 어제 크게 상승을 보였던 종목은 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와 테슬라였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지금 장기 국채 금리 상승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도 4.34까지 지금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감 때문에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주식 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 내부에는 일부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채권 수익률 상승이 강화되면서 비트코인의 추가 압력을 더 가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이 제롬 파월의 잭슨 홀 연설은 중립적인 발표를 하겠지만 여전히 매파적인 세부 내용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장기 국채의 어떤 상승세를 계속해서 견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다음 달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전망은 86.5%로 여전히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한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횡보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횡보의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비트코인은 늘 횡보가 크게 이어지고 나서 변동성이 크게 발생하는 패턴들을 보여왔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렇게 반등을 하게 될지 아니면 더 추가 하락을 하게 될지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0.38% 하락을 했는데요.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굉장히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더리움 1.15%, XRP가 2.79%, 그리고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대부분 2%에서 3% 정도 다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꽤 큰 폭으로 또 상승을 했고요.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49.14%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공포 및 탐욕 지수는 어제보다 한 계단 하락을 해서 37로 지금 공포 단계가 더 짙어졌는데요. 지금 공포 단계에서 중립 단계로 언제 탈출할 수 있느냐도 투심이 돌아오는 것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요소입니다. 네, CBD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네, CBD 차트는 뭐 큰 폭의 변동성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황폐한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매수벽을 보시면은 지금 25K 부근에서 특히 25K 노랗게 지금 하나가 생겨나면서 좀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대들을 좀 지켜내는 게 중요한데요. 특히나 25K 바로 밑에 있는 24.8K까지 하락을 해서 그 하단으로 내려가느냐 마느냐가 또 중요한 관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25K에서 뚜렷하게 생기는 걸로 봐서는 이 구간까지 왔을 때 매수세가 계속해서 매입을 통해서 가격을 지켜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윗단에도 뭐 매수벽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굉장히 희미하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지금 26K 가격대 바로 위에 지금 매도벽이 하나 형성이 됐는데 굉장히 얇은 매도벽이고요. 그 윗단으로는 매도벽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매수세가 조금만 힘을 내면 충분히 이 구간들을 뚫고 30K 부근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0K와 31K의 매도벽은 여전히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특히 31K가 가장 두텁습니다. 자, 그럼 고래들의 움직임을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뭐 바라는 어떤 움직임은 아닙니다. 지금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 같은 경우는 이 구간부터 해서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매물을 그냥 그대로 쥐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을 관망하면서 언제 들어가야 될지 더 매도해야 될지를 지금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 두 번째로 큰 보라색 고래와 세 번째 빨간색 고래는 이 구간부터 계속해서 가격을 좀 던져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다음 규모의 고래인 녹색 고래는 이 구간부터 약간씩 매입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가장 작은 규모의 고래인 이 주황색 고래도 이 구간부터는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매물을 더 던져내거나 관망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물량 자체가 크지 않아서 가격에 어떤 미치는 영향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각종 데이터들과 중요한 기사들을 보면서 이 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제 생각들을 좀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이 비트코인의 14일 상대 강도 지수가 2022년 중반 이후로 가장 심한 과매도 레벨에 접근했다라는 보도를 내보냈는데요. 이건 일일봉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냐면 요 구간에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 발생했던 2020년 3월 이후로 거의 최저점이거든요. 놀라운 거는 테라 루나 사태, 셀시우스 FTX 사태가 터졌을 때보다도 더 과매도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크립토 윈터 구간으로 접어들 그런 시즌도 아닌데 더 많은 과매도 구간에 직면해 있다는 거는 기술적 분석으로는 당연히 반등 시점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의아해할 수 있는 지점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과거의 데이터를 감안한 미결제 악정을 봤을 때도 이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표만으로 봤을 때는요. 자, 지금 보시면 이 미결제 악정이 굉장히 크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2019년 이후로 미결제 악정이 이 수준까지 줄어들었던 것이 총 11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줄어들고 나면은 가격이 반등을 했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차트상으로 나오고 있죠. 11번 중에서 무려 3번이 지금 반등을 성공을 했는데 이번에도 반등을 할 수 있을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성으로 따지면은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승률로는. 그런데 지금 과거의 사례와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거시경제적인 변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시경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죠. 지금 미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수년 내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어떤 빠른 반등을 우리가 쉽사리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이 제약적인 통화 정책이 계속해서 장기화되면은 국채 상승률 상승을 계속해서 점화시킨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 주식과 암호화폐 같은 위험 자산 시장에는 유동성을 계속해서 빨아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채권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점들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떤 반등을 확신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의 어떤 정확한 상황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선 테크니컬 프라이싱 모델, 이 가격 모델을 보시면요.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111일 이동 평균 200일 그리고 365일 그리고 200주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를 해야지 좀 안정적으로 상승 구조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가격대가 이 세 개의 선을 다 하향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1년 이동 평균인 23.5K 위에서만 위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하락폭이 굉장히 컸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났냐 하면은 단기 보유자 비용 기준 아래로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이 내려간 겁니다. 대신에 실현 가격과 롱텀 홀더들의 비용보다는 지금 높은 구간에 있죠. 지금 보시면은 쇼텀 홀더들의 비용 기준은 28.6K인데 장기 홀더들과 실현 가격은 20.3K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단기 홀더들이 앞으로 굉장히 좀 바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 전에 장기 홀더들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 장기 홀더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면은 진짜 이분들 생존에 계신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가격이 하락하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겠다. 그냥 계속 모으겠다. 이런 포지션들을 취했습니다. 자, 제가 이 장기 홀더들이 언제 매도를 하는지에 대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그냥 2025년까지는 그대로 꾹 홀딩을 하고 있을 그런 마음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거래소로 유입된 물량도 거의 없었고요. 총 잔고들도 계속해서 올타임 하이를 찍으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을 움직이는 요인은 단기 홀더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쇼텀 홀더들이 지금 손실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어떤 지표들인데요. 자, 이 장표는 약간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얼마나 많이 지금 단기 홀더들이 손실을 보고 있는가에 대한 표거든요. 자, 이렇게 표시된 요 영역들이요. 쇼텀 홀더들이 지금 공급하는 그 물량들 전반에 대한 부분들이고 요 좀 더 짙은 색으로 나오는 게 바로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굉장히 쭈삣하게 올라간 걸 볼 수 있죠. 지금 이 짧은 구간에 굉장히 많은 손실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실을 굉장히 많이 봤던 구간들이 역사적으로 이런 구간들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 동안에 256만 BTC 중에서 30만 BTC, 즉 11.7%만이 수익을 내고 있고 단기 홀더들의 무려 88.3%가 지금 손실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동안에는 가격이 하락세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되겠죠. 왜냐하면 단기 홀더들이 손실을 지금 보고 있는 구간이니까요.
자, 그래서 결론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쇼텀 홀더들의 이 단기 보유자들의 리얼라이즈드 손실에 대한 어떤 비율 모멘텀을 집계하는 지표를 이번에 글래스노드에서 새롭게 내놨는데, 이 표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변동성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단기 보유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현재 이익 지배력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익을 내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지금 손실에 대한 모멘텀들이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지금 이 구간이 요 구간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내려온 구간들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단기 보유자들의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면 단기 보유자들은 참을성이 굉장히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참을성이 없는 이유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객의 돈을 가지고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계속해서 수익을 내야 한다는 압박들을 가지고 있는 단기 홀더들이 정말 많이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시점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든 움직여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자, 이렇게 모멘텀이 내려가고 이 지배력들도 하락을 했을 때 빠르게 반등을 했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빠르게 반등을 해서 다시 상승의 어떤 지배력을 되찾았던 경우들이 있었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더 침체된 움직임이 더 이어졌던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지금의 상황들 속에서 이것만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글래스노드에서는 아무래도 지금의 거시경제 상황들로 봤을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인내의 기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는요, 지금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 요인들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물 거래량이요, 무려 2020년 10월 이후로 최소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중요한 소식들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임스 세이파트라고 하는 블룸버그 애널리스트인데요. 자, 이분이랑 에릭 발추나스라고 하는 역시나 블룸버그 애널리스트인데 이 두 사람이 지금 현물 ETF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소식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6개월 내에 그레이스케일 BTC 현물 ETF 전환할 확률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상승한다라고 하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요. 밑에다가 어떤 기사를 하나 지금 포스팅을 함께 했습니다. 알라메다 리서치가 그레이스케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일부의 그레이스케일 BTC 그리고 이더리움 신탁 투자 기관들이 참여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알라메다 리서치가 지난 3월에 그레이스케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에 지금 그레이스케일에 투자를 하고 있는 신탁 투자 기관들이 같이 합세해서 힘을 보탠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그레이스케일의 어떤 입지들이 여전히 견고하고 또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생각을 했을 때 아무래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의 허용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인지를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베스트셀러 저자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부사장을 지냈고 그리고 베스트셀러 저자인 린다 존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XRP 보유가 현명한 투자 전략이 될 것이다 라는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요. 지금 현재의 리플은 초창기 애플 혹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과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2025년까지 14조 5천억 달러의 자금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유입될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 XRP는 매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브릭스 국가들을 중심으로 디지털 화폐 발행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해서 지금 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브릭스에서 금과 히토류, 이 실물 자산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계속해서 미국 달러와의 비중을 낮추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암호화폐의 어떤 성장 가능성은 더 많이 확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페이팔이 PYUSD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계속해서 비판의 의견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로이터가 이 PYUSD는 페이스북이 추진하던 리브라에 비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페이스북 리브라 이후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금융시장의 인지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대하는 미국 행정부, 의회, 연준 등 이 규제기관의 태도도 많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 관점에서도 리브라와 이 PYUSD의 차이점은 크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과 전자상거래 사이에는 격차가 있는데 페이팔이 그 중간에 있다는 점이 정책 입안자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는요, 퍼드 뉴스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X의 매도 소식도요, 일련의 퍼드 뉴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점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냥 느닷없이 뜬금없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뻥 하고 터뜨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코인텔레그래프가 바이낸스가 유럽에서 출금을 일시 중단할 것이다 라는 기사를 전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칠리즈의 CEO가 아마도 가짜뉴스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는 굉장히 많은 퍼드 뉴스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사를 접했을 때는 얼마나 공신력 있는 곳에서 전했는지를 판단하고, 그리고 그 출처들을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는 습관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제가 리플 아마존 결제 지원 이 소식을 전해드렸죠. 그것도 수년 전에 기사들 그냥 가지고 온 전형적인 퍼드 뉴스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퍼드 뉴스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건요, 시장에서 어떤 가격을 떨어뜨려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거는 세력과 고래들이 저렴한 가격에 매입해서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의지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차트적인 분석을 하기 전에 의견을 하나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관점들을 전해드리는 거죠. 일방적으로 무조건 이 시장이 잘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댓글로 왜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관점들을 전해드리고 객관적인 정보들을 전해드리는 것이 저희 채널에서는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해설들을 통해서 제 의견들을 좀 첨언을 드리는 거죠. 자, 지금 블룸버그 애널리스트입니다. 마이크 맥글론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시죠. 근데 이분은 또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은 이분이 경기 침체가 굉장히 세게 올 것이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굉장히 크게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비트코인이 대공황 당시 미국 증시와 유사하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과 1930년대 미국 증시 흐름을 비교하면서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과 싸우면 안 된다.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구간이 여기에 와 있고 지금 하락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지금까지 차트 움직임이 비슷했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하락을 하면서 가격 움직임이 24.8K에서 31K 사이에서 무빙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동평균선 두 개가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20EMA와 50SMA가 다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RSI가 과매도 영역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락세가 지금 확고하게 통제는 하고 있는데, 결국 과매도 구간에 있다는 거는 기술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매도자들은 결국은 24.8K 아래로 지금 가격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매수세가 그 이하로 가게에 내버려두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계속해서 붙잡게 되는데, 만약에 24.8K라는 이 영역이 뚫리게 되면은 가격은 20K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매수세가 힘을 내가지고 회복을 시작하게 되면은 26.8K 이상을 뚫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을 얻어야 되고, 그 이후에 28K 그리고 30K, 31K까지 지금 갈 수 있는 흐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어떤가를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 크립토콘이라는 분의 의견인데요. 지금 2012년 이 과거 세 번의 사이클부터 지금까지의 흐름들을 가지고서 패턴을 가지고 와 봤는데, 기술적인 분석들이 지금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이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구간들, 지금 RSI가 이 구간에 위치했던 구간들에서 가격의 움직임들을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 구간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구간인 거죠. 그리고 이후에 어떤 가격의 상승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까지 는 RSI와 차트상으로 가격의 어떤 흐름들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자는 거죠. 자, 이분도 전형적으로 사이클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